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이 날만 기다렸어요. 마지막 수업이 오기를 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 이 수업만 들으면 시험 범위가 다 끝나는 거니까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도 2주 앞으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 듣고 이거 공부해 오고 그리고 전 범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계속 열심히 해왔으니까 시험 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보자고요. 어, 다음 주에 그리고 월, 수, 금 이렇게 수업 3번 할 것 같은데 월요일에는 이거 7회차 시험 문제 풀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뭐였더라? 저번에 1, 2, 3회차 했으니까 4회차, 5회차 그리고 7회차 시험 볼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시험 범위가 7회차고 그리고 저번에 못했던 거 3회차, 4회차까지 해가지고 같이 월요일에 시험 볼 거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조로 나눠가지고 퀴즈 풀 거예요. 퀴즈. 그래서 이제 간식 선생님이 준비할 거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직 생각 중이긴 한데, 그냥 문제, 진짜 시험 문제처럼 객관식 문제 준비해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그냥 풀이하고 끝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89페이지 내용이거든요. 89페이지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벌 형성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문벌이 뭔 줄 알아요? 문벌. 우리가 귀족은 배웠잖아요. 이 귀족이라는 거는 그 되게 높은 출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이라는 것은 계속 나왔는데 이제 문벌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처음일 것 같아요. 이 문벌이라는 게 뭐냐면 대대로 이런 관직자를 배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뭐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런 고위 관직자를 배출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고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관, 뭐 고위 공무원을 계속 할아버지, 아빠, 뭐 아들, 뭐 이렇게 대대로 배출을 한 거예요. 뭐 아니면 대대로 의사 집안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로 이런 고위 관직자를 배출을 해서 이 문벌을 형성을 해요. 이 문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귀족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족은 근데 혈통 뭔가 좀 피, 피와 관련된 거라면 이제 문벌 같은 경우에는 그 관직과 관련된 거지. 고위 관직을 대대로 차지를 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었던 이 원래 이런 지배층들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음서, 여러분 음서 배웠듯이 음서는 그 아빠의 그 관직을 통해서 아빠의 그런 신분에 따라서 자기도 아빠의 신분이 높으면 아빠의 관직이 높으면 그냥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그냥 고위 공무원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서를 통해서도 이런 관직에 오르고 또 혼인, 그러니까 고위 가문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좀 높은 문벌 집안들끼리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문벌을 이런 고위 문벌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지. 이거 이해는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요. 약간 좀 문벌이라는 개념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재벌들 보면요. 재벌들이 우리 같은 평민이랑 결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면 막 재벌이 그냥 정말 평범한
그 재벌 남자가 막 평민 여자를 막 사랑을 해가지고 막 평민 여자가 막 그 재벌 뭐 3세 뭐 엄마한테 막 뭐 수모를 당하고 이런 거 봤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재벌이면 재벌인 사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막 평민들이랑 결혼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결혼해서 지들만의 이런 세계를 만들고 지들만의 그런 뭐라고 했지? 그런 문벌을 공고히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문벌을 형성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때 고려에서 가장 최고로 잘 나가던 가문이 있었어요.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이었는데요. 이 경원 이씨 가문은 계속 자신들의 딸 있죠. 딸을 이 왕실과 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왕과 혼인을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람인 이자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자겸은요, 무려 자신의 딸 3명을 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벌이 형성되고 이 문벌들이 정말 이 국가의 고려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니까 사실 왕권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숙종은요, 이제 왕이었던 숙종은 사실 이런 문벌 귀족을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신진관료들, 그러니까 과거제에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관료로 진출했던 이런 신진관료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런 대대로 이렇게 관직을 차지했던 이런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하죠. 계속 이런 문벌 귀족들의 권력 독점은 이제 계속 됐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 이 신진관료 중에 어쨌든 이게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윤관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나중에 대외 관계 우리 배울 때 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여러분 아마 다음 2학기 시험 범위일 것 같네요. 2학기 시험 범위에 윤관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적인 신진관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관이었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배웁시다. 방금 내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 이자겸은요 3명의 딸을 왕에게 시집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제 예종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니 왕에게는 둘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고요. 그 예종 다음 왕이 인종입니다. 이 인종한테는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이자겸은요 인종의 외할아버지자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좀 외할아버지자 장인인 거야. 외할아버지자 장인. 동시에 장인이야. 그래서 이 이자겸은요. 거의 정말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을 정도로 정말 권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은요. 이 이자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당연하겠죠.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지만 너무나 권력이 셌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종이요. 이자겸을 먼저 칩니다. 이 이자겸이 굉장히 이제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 이자겸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이 인종의 공격을 이제 딱 맞고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요. 이 인종의 이제 공격에 맞서서 이제 난을 일으키고 막 궁궐도 막 불태우고 왕권을 막 진짜 위협하는 그런 이제 왕의 이런 왕이 이제 위협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종이 이자겸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공당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종이 그때 수를 잘 써요. 어떤 수를 쓰냐면 이자겸이 되게 되게 친했던 측근이 있었습니다. 이 측근과 같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같이 난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 척준경한테 접근을 시도해요. 이 인종이. 그래서 척준경한테
야, 너가 이자겸을 없애준다면 내가 너에게 이자겸의 지위를 너에게 주겠다. 이자겸만큼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척준경이 이 인종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인종의 편으로 돌아서고 그 이자겸을 죽여요. 척준경이. 그래서 결국 이자겸의 난을 이제 인종이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이자겸의 난은 이제 진압되게 돼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랬다.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켰지만 진압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하는 사건, 이제 알아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이자겸의 난으로 그 궁궐이 불탔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고려의 수도? 바로 개경이죠, 개경. 이 개경의 궁궐이 불탄 거예요, 이자겸의 난으로. 그래서 이때 이 서경에 이제 서경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이 서경 세력들이 누군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서경 세력에는요, 그 묘청이라는 승려와 정지상이라는 그런 관료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서경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경 세력인데요. 얘네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개경이 불탔잖아. 그리고 개경이 이자겸의 난으로 쑥대밭이 됐단 말이에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경의 우는 다 끝났다. 우는 다 끝났고 이제 서경이라는 곳이, 우리 서경이 어디야? 평양이잖아. 이 평양이라는 곳이 이제 떠오르는 곳이다. 풍수지리상으로 서경으로 천도에서, 이제 천도라는 게 수도를 바꾸는 거잖아. 수도를 바꿔서 이제 고려를 더욱더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개경은 이제 운이 다 끝났고 이제 서경이 이제 떠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천도를 이제 주장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고려의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금나라, 여러분들 기억날련가 모르겠는데 이 금나라가 굉장히 그때 셌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좀 금나라에게 굽신굽신 거리던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금나라 기억하련가 몰라.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송나라 기억나요?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9, 그 다음 송이잖아. 그래서 이 송나라가 있었고, 근데 이 송나라가 여러분 이 금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해요. 그 금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북송이 남송으로, 여기 송나라였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나요? 기억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금나라는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중국사 배울 때 이제 다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고요. 이 금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이 금나라가 고려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는 이때 당시에 원래는 송나라랑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 금나라가 너무 세니까 에이 센 나라를 섬기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이 금나라한테 굽신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경 세력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국가고 이 여진족을 되게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민족? 아주 그러니까 좀 천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섬기면 안 된다 생각했어. 얘네들한테 굽신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경 세력은요, 금나라를 정벌하자. 우리가 서경으로 천도한다면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서경 천도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이제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칭하자. 여러분 황제가 뭔지 알죠? 황제는 이제 알 거야. 황제는 왕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국의 그 대빵은 황제라고 칭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대빵을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야, 우리도 중국과 대등하니까 우리 왕도 이제 황제로 높이자. 그리고 연호 사용하자. 이제 연호도 여러분 이제 의미 알죠? 연호도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경 세력의 이런 주장을 반대하던 개경 세력도 있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김부식으로 대표되던 개경 세력은요, 이 서경 세력의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일단은 무슨 서경천도냐? 니네가 지금 서경을 근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서경에서 그 세력을 그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서경천도 주장하는 거 아니냐? 괜히 핑계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이 개경이라는 근거지를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거기다가 지금 금나라가 저렇게 센데 금나라를 한다니 무슨 멍멍이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현실성 없는 소리다. 너네 너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막 엄청 반대를 해요. 사실, 이 서경 세력이 막 서경천도 주장을 하고 막 그럴 때, 이때 당시 이제 왕이었던 인종이 되게 혹한 거야. 그래? 서경으로 천도하면 그렇게 고려가 강성해질 수 있어? 내 권력도 세질 수 있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개경에 궁궐이 불탔으니까 서경에 궁궐을 지어서 궁궐이 다 지어지면 서경으로 천도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개경 세력이 막 김부식 등의 이런 개경 세력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철회를 해요. 안 된다. 나 이제 서경으로 못 가겠다라고 철회를 하니까 이 서경 세력이 빡친 거야.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서경 세력 중에 여러분들이 묘청과 정지사항이 있는데 이 묘청이라는 인물이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이 묘청은 이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이 묘청. 이 묘청이 이제 빡친 거야. 아니, 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해? 하면서 빡쳐가지고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요. 서경에서 나라를 세워서 국호를 이제 대의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의로 하고 이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진압했다?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주장들을 꼭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료인데 이거 잠깐 이제 다뤄줄게요. 자료 1을 보면 서경 지역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대화세이니 크게 기운이 꽃피우는 형세이니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국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여러 나라가 모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서경 세력의 주장이겠죠, 여러분? 서경 세력.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 세력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1을 보면 서경 대화궁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만약 그곳이 길한 땅이라면 하늘이 그렇게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서경 지방은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만일 이동하신다면 반드시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전하의 뜻과 어긋납니다. 이건 뭐야? 개경 세력의 주장이지. 서경천도 멍멍이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 세력과 이 개경 세력의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이 개경 세력으로 인종이 개경 세력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니까 이 서경 세력이 개빡쳐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지. 이 묘청이 개빡쳐 하면서 이제 난을 일으켜서 서경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진압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장염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까지 이제 배운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뭐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무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무신정변,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이라는 건데 여러분, 문신 구분할 줄 알아요? 문신 이제 뭐 구분할 줄 알 것 같은데 일단 문신이라는 것은
글 쓰고 약간 좀 공부하는 이미지. 무신들은 장군. 그러니까 막 무예를 연마하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군들 나가서 싸우고 이런 무예를 연마한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을까?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배경은 뭐냐면요. 이 고려에서는요, 무신들이 어마무시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무신들이 무식하다고 겁나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려는요, 원래부터 문신 중심으로 정치 운영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련가 몰라. 저번 시간에 그 시험, 과거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묵과가 없었던 거 기억나나요? 묵과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 묵과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무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이 무신을 뽑는 제도인 묵과도 당연히 시행이 됐었을 텐데, 그냥 에이 칼 좀 잘 다루는 애들 그냥 장군으로 앉히면 되지, 그런 거 묵과 같은 거 봐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묵과도 시행을 안 했고, 막 군사 지휘권 같은 거는 사실 무신이, 장군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 그런 지휘관 같은 거는. 근데 이런 것들 최고 지휘관 같은 지휘를요, 무신이 못 맡게 했어. 다 문신이 맡았어요. 왜냐면 무신들을 그만큼 차별했다는 거야. 이 무슨 무신들이 최고 지휘관을 맡아? 쟤네는 무식해서 그런 거 맡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차별을 받고, 무신들이 꽤 높은 지위인데도, 높은 지위를 가져도요, 온갖 자벽에 시달려. 막 그냥 거의 호위무사? 호위무사 그냥 그 급으로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계속 이 고려시대에 정말 울분이 쌓이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제 평소에 살다 보면 이제 억울하고 울분 쌓일 때가 많잖아. 근데 이 무신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막 그 울분이 쌓일 일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이 무신들을 정말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화를 참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무신들은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면 못 올라가요.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골품제도 여러분, 육두품이 굉장히 억울했잖아.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도 최고 높은 관직에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신도 마찬가지야. 고려에서는 이런, 어느 정도 관직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신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이제 의종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올랐을 때, 의종시기에 이제 의종이 이 문신과 무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문신과 무신의 갈등이 엄청나게 이제 격화됩니다. 거기다가 이 문신들의 이런 습관성 무신 차별이 너무 심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의종의 그 보현원 행차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데, 요거 이제 잠시 여기 그 교과서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같이 읽어보면,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병수박희를 열었다. 한뇌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하며 시기심을 품었다. 대장군 이소홍이 수박희에서 패하자 한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자, 요거 보면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의종은요, 그 당시에 좀 유희를 엄청 즐기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맨날 이제 잔치 열어가지고 막 이런 문신들과 맨날 즐기고 술 먹고 이러던 애였거든. 그래서 그날도
이 문신들과 이제 술 먹고 막 이제 되게 막 엄청 막 잔치 열고 놀았던 거죠. 이제 놀고 이제 무신들은 그 아래에서 막 더워 죽겠는데 땡볕 아래서 이런 문신과 왕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 호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막 술 먹고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무신들한테 야 우병수바퀴 좀 해봐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우병수바퀴가 뭐냐면 그 맨손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당시에 그 뭔가 게임 같은 건데요.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그 승자를 매기는 그런 경기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무신들이 이제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신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것을 술 먹으면서 이제 즐기려고 했었던 거지. 이제 보면서 즐기려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뭐 군인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시켜요. 맨손 그런 싸움을 이제 하기 시키는데 어떤 애가 되게 이제 젊은 이런 하급 이렇게 무신이 되게 잘하는 거야. 이거 오병수바퀴를 막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대장군 이 무신들 중에 최고가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이 대장군인데 이 대장군을 불러. 이 대장군 이송이라는 애를 불려서 야 제가 되게 오병수바퀴 잘하는데 너가 대장군으로서 쟤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겠냐? 한번 쟤 좀 쟤랑 한번 겨뤄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송 같은 대장군이었던 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 이송은 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젊은 군인과 했을 때 자기가 이길 거라는 자신도 없었고 사실 이겨봤자 본전이잖아. 사실 이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면 완전 쪽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했었단 말이야. 좀 저 병사와 싸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야 뭐 너 쫄리냐? 너 질 것 같아서 그러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대장군이었던 그러니까 이 무신 중에 최고로 높은 그런 관직이었던 이 대장군 이소홍이 그 젊은 병사와 그 경기를 하게 돼요. 이 처음에는 그 젊은 병사, 그 젊은 군인이 정말 자기의 직속 상관이자 정말 그 최고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 무신들 중에 최고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방어만 하고 이랬는데 근데 막 또 걔가 방어만 하고 이러니까 막 왕과 문신들이 막 뭐라고 한 거야.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병사가 제대로 싸우게 돼서 결국 이 대장군 이송이 그 병사한테 져요. 그 젊은 병사한테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런데 안 그래도 창피해서 너무 짜증났을 텐데 이 이소홍이 근데 그때 이제 문신이었던 그 정말 나이가 어렸던 문신이었던 할래라는 애가 있어. 할래라는 애가 와가지고는 이 이소홍의 뺨을 갑자기 때립니다. 야 니는 뭔데 저런 젊은 애한테도 지느냐 대장군 주제라고 하면서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 참고 계속 참아왔던 그 울분이 그때 터진 거야. 여러분들도 너무 빡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소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신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엄청나게 그런 모욕감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할래가 내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살이었다고 해요. 18살이었는데 거의 할아버지급이었던 이송의 뺨을 친 거야. 그 경기에서 졌다고. 거기다가 이 이송 대장군의 그 급이 더 높았어요. 그 관직의 급이 더 높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무신들이요. 그날 밤에 그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닥치는 대로 문신을 다 죽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이제 문신을 다 죽이고 의종마저 폐위를 시켜요. 그래서 그렇고 주도 인물은 이제 정중부랑 이제 이의방이라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정중부와 이의방 그리고 수많은 무신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히고요.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국가의 모든 중요 정책을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중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권력을 잠시만요. 요거 잠깐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 중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중방이라는 것은 무신들이 이제 원래 회의하던 기구였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기구인데, 이 중방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중요 정책을 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무신들이요, 자기들끼리의 그런 권력 다툼도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계속 죽고 죽여요. 지들끼리도 죽고 죽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중부였다가 이방이었다가 막 경대승이었다가 막 계속 이 지도자가 바뀌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정기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그래도 안정기가 찾아와서 이제 또 그 자기 뭐 자식 그 최충원이라는 자가 그 정권을 잡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그 최충원이 그 권력을 잡기 전에 그 대빵, 그 무신, 그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무신 대빵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의민. 근데 이 의민을 제거하고 그 자신이 대빵이 되죠. 근데 이 의민이요, 그 그냥 하나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천민 출신이었는데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었는지 알겠죠? 사실 그 전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문벌들 있죠? 문벌 아까 배웠듯이 지들끼리 결혼하고, 여러분 평민들이나 이런 뭐 조금만 그 가문이 낮아도 취급도 안 했거든. 가문이 낮으면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재벌들끼리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뭐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지들끼리만 결혼하고 이런 조금만 낮아도 그 취급도 안 해줬는데, 천민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 이거는 그 무신이 집권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근데 무신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이 천민이 최고 집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 최충원은 이 의민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고요,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 나오는데,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 기구거든요. 교정도감이라는 그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여기서 결정하게 해요. 여러분, 아까 이 중방, 그러니까 이 교정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는요, 이 중방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정도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최충원 때에 이제 이르러서는. 그리고 이제 최충원 이후에 이제 최우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최우는요, 정방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 정방도 중요하거든요. 이 정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최우가 자기 집 있잖아요. 뒷뜰에다가 이제 그냥 설치를 한 거예요. 뒷뜰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기가 그냥 원하던, 자기가 그냥 좀 뭐 신뢰하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관직에 앉히던 거였어요. 인사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관직을 자기가 이제 준다는 거야. 관직을 준다. 그래서 관직에 그냥 자기가 이제 뭐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관리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우가 최고 권력자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데 어디서 했냐? 자기 집 뒷뜰에서 했다. 자기 집 뒷뜰에서, 야, 얘는 이 자리에 앉히고, 야, 얘는 이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고려의 최고 권력자야. 그래서 우리 반의 회장은 얘가 하고, 우리 반의 부회장은 얘가 괜찮을 것 같다. 얘가 하고, 우리 반의 서기는
얘가 괜찮겠다. 그리고 뭐 우리 반에 뭐 저기 쓰레기통 담당은 얘가 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그냥 앉히는 거지. 무신정권기 때는 그랬어요. 그냥 무신들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애들을 그냥 막 이렇게 자리에 앉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기구가 이제 정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후는 이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과 삼별초를 자신의 이제 군사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도방과 삼별초는 사병 집단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런 군사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자신들을 쳤을 때 걔네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도방과 삼별초를 그런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삼별초에 대한 그 자세한 그런 뜻? 삼별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별초라는 것은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된 자별초와 우별초, 몽골에서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병사로 조직된 신의군을 합하여 구성된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요 내용을 뭐 싹 다 외우기보다는 이거 보고 요게 삼별초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병 집단이다. 그냥 그리고 그런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특징을 이제 또 알아보면요. 얘네들은요, 일단은 군사적 기반도 필요하지만 사실 돈도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법적으로요, 이런 그런 국가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많은 농장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딸을 다 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아니면 정말 높은 그런 문벌 가문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정권의 기반을 다지죠. 거기다가 이때 당시 사실 이 무신 집권기 때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따가 그 농민들의 농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무신 집권기 때 이 무신들의 백성 수탈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지배층들의 백성 수탈은 계속되어 왔었지만 무신 집권기 때는 더 심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무식하게 막 백성들을 더 수탈해요. 막 백성들이 막 세금을 막 못 내. 막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면 약간 그래도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뭐 방법을 해서 이렇게 뭐 내라 이렇게 조금 뭐 여유를 준다던가 조금 그래도 그거를 뭐 조금 뭐 사정을 봐준다던가 뭐 그랬었다면 이제는 그러질 않아. 그냥 있는 사정 다 안 봐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세금 걷어버리고 얘가 죽든 말든 굶어 뒤지든 말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막 수탈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엄청나게 봉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막 진압을 하죠. 이 봉기를 다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 최씨의 이런 무신정권 최씨 애들은 이 무려 4대에 걸쳐. 그러니까 4대, 그러니까 뭐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무신정변은요, 고려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 통치체제의 붕괴. 이 무신정변 기간 동안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왕은 거의 허수아비야. 왕은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앉혀놓고 무신들이 다 했어. 그래도 예전에 이런 무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래도 왕의 권력이 셌단 말이죠? 그런데 무신 집권기 때는 완전 왕의 권력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통치체제가 정말 많이 붕괴했었죠. 이 무신정변 이후로.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민 같은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무신 정권기 때는 그게 현실이 되었어. 그러니까 신분제가 막 동요를 해.
야, 뭐야? 그러니까 그 천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잖아. 농민들도 막 그냥 평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잖아. 야, 뭐야, 뭐야? 야, 걔 천민이었는데 걔가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됐대. 야, 대박. 야, 나도 그러면 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도 한번 권력 좀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막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 무신들이 이렇게 막 농장을 엄청 확대를 하거든요. 막 이런 평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토지를 늘리고 농장을 막 만들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토지 제도가 엄청나게 붕괴를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토지를 많이 뺏기는 농민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도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무신 집권기 때. 그래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도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 천민의 이제 봉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배경은 이제 지배층의 수탈이죠. 문벌 귀족 때도 그전에도 뭐 지배층의 수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심했고요. 근데 무신 집권기 때 더욱더 심화되면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망이 망소이의 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 망이 망소이는 형제였는데, 근데 그 망이 망소이 형제가 왜 난을 일으켰느냐? 일단은 무신정변 이후에 그 왕권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지방을 통제하는 것도 약화가 되는 거야. 왕권이 강할 때는 왕이 지방도 잘 통제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왕이 약하니까 지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무신들은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고 얘들은 그냥 수탈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막 그렇게 지방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뭐 향리나 지방의 이제 지방관들이 막 그냥 막 백성들을 겁나 수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던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소예요. 소. 여러분 소 기억나요? 향부곡소. 알 거예요. 향부곡소. 이 소 뭐였지? 향부곡소는 특별구역이었잖아. 그래가지고 향부곡은 농사만 지으라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소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특정 물품을 생산하라고 했던 곳이었잖아. 그래서 보통 수공업 같은 거를 했던 곳이 소인데, 근데 이 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겁나 수탈을 하는 거예요. 이 무신집권기 때. 그래서 막, 야, 너 뭐 만들어 와, 뭐 만들어, 못 만들어. 오면 막 집 뺏고, 못 뺏고, 그냥 막 못 살게 구니까 이 공주에 있었던 소가 있어요. 소. 그러니까 소인데 이름이 명학소인 거예요. 명학소. 그래서 여기서 정말 참다가 봉기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망이 망소의 형제가 주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주 지역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네들을 달래야 되잖아. 얘네들을 이제 좀 달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알았어. 그 명학소 너네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구나. 알겠어. 그럼 이제 너네 이제 소에서 우리가 현으로 승격시켜 줄게라고 해서 명학소에서 충순현으로 거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달래려고 승격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승격시켜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봉기를 주도했던 애들을 또 잡아 족치려고 막 토벌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시 봉기를 한 거죠. 다시 재봉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진압당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잠깐 어딘지 볼까요? 여기 공주. 여러분, 여기 공주에서 일어난 난이에요. 공주. 망이 망소이의 난. 요거 사료도 있어요. 우리 고향을 현으로 올려주었고 수령까지 보내 위로하는 척하더니 곧 군사를 보내 우리 고우를 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개검까지 쳐들어가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고 달래주는 척하다가 토벌하려고 하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다시 재봉기했는데 진압당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난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제 경상도 일대에서 여기 김삼이, 효심이, 여기 김삼이는 운문, 여기 이제 효심은 초전에서 이제 난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운문, 초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경상도에서 얘네가 이제 경상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주에서도요. 관노비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막 지망관이 너무 얘네들을 너무 노동력을 막 수탈을 하고 하니까 진짜 참고 참다가 이제 관노비마저 이제 봉기를 이제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봉기가 이제 진압이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난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망이망소이랑 만적의 난인데요. 이 만적이라는 애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제 만적은요. 이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제 노비였는데 얘가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하다가 발각당합니다. 근데 요거를 볼게요. 이 만적의 외침. 무신정변 이래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니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민 출신이었던 의민도 최고 권력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적도 욕심이 나는 거야. 만적도 산업이 노비였잖아요. 천민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러면 여기서 잘만 하면 고려의 짱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적이 이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이 개경에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사전에 발각당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또 있듯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장군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으랴?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장군이고 얘는 재상이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군, 재상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장군 될 수 있고 재상 될 수 있고 짱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어서 이런 만적의 난은 천민들의 의식 성장을 이제 보여주던 난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위치만 보면 만적은 이제 개경에서 이제 일으키려고 했던 난이고 전주 뭐 이런 거 이연년 형제 최강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에는 없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사실 많은 난들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전국 일대 많은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다 끝난 것 같아요. 50분이나 했네요. 근데 좀 내용이 좀 많기도 했고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저것 좀 쓸데없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고생 많았고 열심히 외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월요일에 봐요.